자, 이번 시간에는요, 비율 분석법이라는 개념을 설명을 드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자, 전통적 투자 분석 기법의 일종이 되게 될 것이고요. 이 비율 분석법은 좀 독특한 개념이에요. 뭐냐면은, 은행에서 대출 여부를 판단할 때, 그 대출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이 비율 분석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만 지문에서 혹시 저당 투자자라는 식의 표현이 나오게 되면 이게 은행, 금융기관이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가볼까요? 자, 전통적 투자 분석 기법, 화폐, 시간적 가치를 고려하지 아니한 투자 분석 기법의 종류로서 몇 개가 있었죠. 그 중에서 자, 앞에서 공부한 게 단순 회수 기간법이라고 하는 거, 투자한 자본의 회수 기간, 비슷한 것이 승수법이라고 하는 거, 역시 투자한 자본의 회수 기간을 따져 묻는 방식이다라고 봤었고요. 승수법의 역수가 됐던 것이 수익률법이라는 개념이 있었죠. 그래서 총 투자액분의 순영업소득을 종합환원율, 자본환원율, 지분투자액분의 세전현금 수지를 지분배당률이라 불렀었고요. 지분투자액분의 세후현금 수지를 세후수익률이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수익률에 관련해서 두 가지가 더 있었어요. 해서 연평균자 회계적 이익률, 회계적 수익률이라고 해서 소위 연평균 투자액분의 연평균 순이익. 그래서 회계라고 하는 것은 1년을 단위로 간다. 그래서 연평균이라는 표현이 들어가게 되고 자세한 내용 계산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뭐라고요? 화폐, 시간적 가치를 고려하지 아니한 투자 분석 기법. 그리고 우리 중간에 자기 자본 수익률이라고 하는 거. 자기 자본 수익률은 지분 투자액분의 순 영업소득 마이너스 이자 지급분 플러스 자본 이득. 이 공식을 활용했던 것이 자기 자본 수익률이라고 하는 거. 예, 그리고 마지막 이제 논의할 주제가요. 바로 비율 분석법이라는 개념이 되는데 이런 것들은 공통적으로 화폐 시간적 가치를 고려하지 아니한 투자 분석 기법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폐 시간적 가치를 고려한 투자 분석 기법에는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 다음 시간에 우리 따로 1시간 정도 투자를 해야 될 것이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라고 하는 거, 구체적으로 순현가법, 수익성 지수법, 내부 수익률법이 있었고요. 그리고 거의 구성 안 되는 것이 바로 현가 회수 기간법이라고 하는 거. 해서 문제 구성할 때 앞에서요. 자, 결국은 우리가 화폐 시간적 가치를 고려한 투자 분석 기법만 정확히 외우면 나머지는 어떻다? 화폐 시간적 가치를 고려하지 아니한 투자 분석 기법이다. 그래서 아까 우리 단순 회수 기간법은 자, 투자한 자본의 회수 기간을 따지는 것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투자금을 회수한 다음에 현금 흐름을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단점이 있다라고 했었고 승수법 총 투자액을 가지고 가유 순으로 나눴었죠. 지분 투자액을 가지고 세전과 세후로 구성을 했었죠. 그래서 승하대라고 하는 거. 승수는 아래에 있을수록 더 크다. 승수는 작을수록 좋은 겁니다. 왜? 투자한 자본의 회수 기간을 뭐라 부르니까 승수니까. 자, 작을수록 빨리 투자한 자본을 회수할 수 있다. 이에 비해서 수고대라고 해서 수익률은 위에 있을수록 더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거. 해서 여기서 비교할 수 있는 게 바로 지분 배당률과 그다음에 세후 수익률 두 개만 비교할 수 있습니다. 왜? 기준점이 지분 투자액분의 세전 현금 수지, 지분 투자액분의 세후 현금 수지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비교할 수가 있었고요. 종합환원율이라고 하는 거, 좀 이따 지문 몇 개 나오는데 항상 기본 공식 뭐가 된다고요? 총 투자액분의 순영업소득. 이게 이제 아까 순소득 승수는요, 순영업소득분의 총 투자액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승수와 수익률은 역수 관계에 있다. 그래서 정리하면 세전 현금 수지 승수라고 하는 것은 세전 현금 수지 분의 지분 투자액. 이에 비해서 지분 배당률이라는 것은 지분 투자액 분의 세전 현금 수지. 그래서 세전 현금 수지 승수와 그 다음에 지분 배당률은 역수 관계. 세후 현금 수지 승수, 세후 현금 수지 분의 지분 투자액. 이에 비해서 지분 투자액 분의 세후 현금 수지는 세후 수익률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세후 수익률과 세후 현금 수지 승수는 역수 관계에 대해서 승하대, 수고대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회계적 이익률법이라고 하는 거, 연간이라는 거, 회계는 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죠. 연평균 투자액분의 연평균 순이익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회계적 이익률. 그리고 마지막으로 봤던 것이 자기 자본 수익률이라고 하는 거. 자기 자본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소위 이름하여
지렛대 효과, 레버리지 효과와 연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본 수익률의 논리적 구조는 타인의 자본을 끌어들였을 때 하고요. 자기 자본만 투자했을 때 이 차이를 따져보는 것을 수익률을. 그래서 자, 만약에 타인의 자본을 끌어들였는데 금리가 낮아가지고 자기 자본만 투자한 것보다 높은 수익률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을 정의 지렛대 효과. 이에 비해서 금리가 너무 올라가가지고 오히려 타인의 자본을 끌어들였을 때 손해가 발생하는 현상을 부의 지렛대 효과. 그래서 정의 지렛대 효과가 됐든 부의 지렛대 효과가 됐든 결국은 타인의 자본을 끌어들였을 때만 지렛대 효과가 문제가 된다. 아까 문제 중에서 자, 지금 부의 지렛대 효과가 발생한 사안에서 부채 비율, 좀 이따 공부할 텐데 돈을 갚게 되면 이게 정의 지렛대 효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죠. 다 갚아버리면 지렛대 효과는 아예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일부만 갚게 되면은 여전히 부의 지렛대 효과에 노출돼 있다. 이런 식의 좀 어려웠던 주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시간에 논의할 주제는 비율 분석법이라고 해서 저당 투자자 금융기관에서 대출해줄까 말까를 고민해 가는 과정. 이게 이제 몇 가지 기준점이 있게 됩니다. 우리가 주로 공부하게 될 것은 그 중에 하나가 대부 비율. 나중에 금융론 할 때도 필요한 개념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부채 비율.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자기 자본 비율이라고 하는 것, 자기 자본 비율, 그리고 부채 감당률, 여기까지가 주로 출제되는 이슈고, 다만 최근 시험에서 채무 불이행률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 더 공부를 하시게 됩니다. 해서 일단은 쉬운 것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대부 비율, 부동산의 가격분의 대출 한도액, 대출액이라는 개념을 대부 비율. 자, 부동산의 가격이 10억짜리인데 만약에 5억을 대출 받았다라고 치면은 대부 비율 얼마를 적용한 꼴이다? 50%. 그래서 어떤 사람이 10억짜리 주택을 매입을 하고자 합니다. 그랬을 때 은행에서는 대출 한도 등을 따짐에 있어서 소위 총부채 상환 비율이라고 해서 연소득을 기준으로 대출 한도를 하나 잡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그 부동산의 가격을 기준으로 대출 한도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대부 비율을 LTV라고 해서 정해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 지금 소비자 금융, 수요 금융을 축소, 위축시킬 필요가 있다. 집값이 뜨니까 대출을 못 받게 할 필요가 있으면 대부 비율 60%다, 50% 다운시켜버리는 거야. 그러면 전에는 10억짜리 물건 살 때 6억까지 대출해 주다가 이제 5억까지만 대출해 줄 수 있다. 이런 식의 개념이 대부 비율이라고 해서 나중에요. 이게 이제 대출 가능성이 얼마냐. 대출액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해요. 공식. 부동산의 가격, 부동산 가격 곱하기 LTV라고 하는 곱하기 LTV라고 하는 대부 비율을 곱하게 되면 이게 바로 금융론 파트에서 공부하게 되는 LTV 기준, 대출 한도라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사실 여기서는 그렇게 큰 이슈는 안 되고 나중에 금융론 파트에서 주거주택 담보대출이라든가 상업용 부동산에 담보대출할 때 대출 한도할 때 항상 기본이 되는 것이 대부 비율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게 하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 문제에서 건드리기 시작한 게 부채 비율과 자기 자본 비율이라고 하는 것이 이슈가 되게 됩니다. 이게 어려워요. 보면 이제 부채 비율은요, 부채 나누기 자기 자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요, 이런 경우 있다 하십시다. 10억짜리 부동산을 투자하는데, 10억짜리 부동산을 매입하는데, 자기 자본이 5억이고, 부채가 얼마? 5억이다. 그럼 부채 비율은요, 부채 나누기 지분이니까 5억 나누기 5억에서 100%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부채 비율은 뭐라고요? 부채 나누기 지분 또는 부채 나누기 자기 자본. 자기 자본 비율은 뭐겠어요? 그러면 자기 자본 나누기 총자산. 다시요. 부채 비율은 뭐라고요? 부채 나누기 자기 자본. 자기 자본 비율은 뭐라고요? 자기 자본 나누기 총자산. 이래서 총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기 자본을 합쳤을 때 이걸 뭐라고 한다? 총자산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조금 이따 용어를 조금 이제 달리 자산 총계라는 표현을 쓰는 것을 문제를 통해서 연습을 할 텐데, 다시요. 부채 비율은 뭐라고요? 부채 나누기 지분. 자기 자본 비율은 뭐라고요? 자기 자본 나누기 총자산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기본 공식을 갖고 물어봐요. 그러면 부채 나누기 자기 자본, 이걸 읽을 때 두 가지 방식으로 읽는 거야. 자기 자본에 대한 부채 비율을 뭐라 본다? 부채 비율. 그냥 이 똑같은 얘기하는 거야. 2분의 1이 뭐냐? 1을 2로 나눈 것 또는 2에 대한 1의 비율. 그럼 부채 비율은 부채를 자기 자본으로 나눈 것 또는 자기 자본에 대한
부채 비율. 이게 29회 때 나왔잖아요. 겁나 유치한 걸 내요. 겁나 유치한 걸 내. 부채 비율이란 자기 자본에 대한 부채 비율. 이러면 얼마나 좋아? 이걸 가지고 틀리게 구성해 답을 뽑았어. 부채에 대한 자기 자본의 비율. 그냥 미쳐버리는 거야. 이 기본 공식을 내는 문제가 그렇게 많다고. 투자론 한 8문제 중에서요. 제가 보기에는 기본 공식만 외우면 거의 6문제 때려 맞출 수 있다고. 계산 문제도 딱딱딱 다 떨어지는 것들이야. 근데 사람들이요, 안 해. 더럽게 이제 안 해. 공부를 첫 번째 더럽게 안 한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공부 좀 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삽질을 또 그렇게 해야 돼. 그동안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어도 전혀 개의치 않아. 나는 나의 길을 가려는 데서 수많은 공식을 쳐 외워. 제가 보기엔 자기 분수를 모르는 거야. 자기 뇌 용량을 모르는 거야. 그냥 무조건 외워. 그리고 한두 번 해서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외웠다고 착각을 하십니다. 우리 지금 가요순전 오늘만 벌써 몇십 번 얘기를 해요. 뒤지게. 근데 그렇게 해야지 내게 돼요. 부채 비율. 부채 나누기 자기 자본. 또는 자기 자본에 대한 부채 비율. 제가 색깔을 입혀놨잖아요. 부채 비율은 분자가 뭐가 된다? 부채. 자기 자본 비율은 분자가 뭐가 된다? 자기 자본이라고 하는 거. 요렇게 부채 비율, 자기 자본 비율. 좀 이따 문제 가지고 연습하셔야 돼. 그리고 통계적으로 가장 많이 나왔지만 또 나중에 감정평가론 할 때도 필요하고 곳곳에 써먹는 게 부채 감당률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순영업소득 나누기 부채 서비스. 이걸 뭐라고 합니다? 부채 감당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순영업소득 나누기 부채 서비스. 어서 많이 봤던 건데, 자, 한번 가볼까요? 우리 앞에서 이 망할 놈의 가유순전으로 진짜 외우겠어. 가유순전을 보면은, 자, 가능총수득은 이제 했다고 치고, 여기서 공실, 불량부채 충당금 빼고요. 기타 수입 또는 영업 외 수입을 더하면 순영업소득. 순영업소득에서 영업 경비를 빼게 되면은 이게 뭐가 된다고요? 자, 다시 이걸 세전현금 다시 갑시다. 유효총소득에서 영업 경비를 빼면 뭐가 된다? 순영업소득. 순영업소득에서 부채 서비스액을 빼게 되면 뭐가 된다? 이것을 세전현금수지. 다시 순영업소득에서 부채 서비스액을 빼게 되면 뭐가 된다고요? 이것을 세전현금수지. 그런데 순영업소득에서 나누기 부채 서비스액 하게 되면 이걸 뭐라고 합니다? 부채 감당률. 다시요. 순영업소득 빼기 부채 서비스액은 뭐가 되고? 세전현금수지가 되고, 순영업소득 나누기 부채 서비스액 하면 어떻다? 부채 감당률. 이것의 의미는 순영업소득으로 얼마나 빚을 잘 갚을 수 있는가를 검토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부채 감당률. 만약에 어떤 투자 대안에 있어서 은행에서 투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이 순영업소득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요. 부채 서비스를 나눴더니만 일보다 크다. 즉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보다 크다. 그러면 얘는 망할 게 아니기 때문에 대출을 해줘도 무방하다. 그런데 순영업소득 나누기 부채 서비스액이 일보다 작다는 얘기는 부채 서비스액이 순영업소득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위험한 투자자가 되겠죠. 그래서 자,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지금 뭐를 부채 감당률이라고 하는 것을, 부채 감당률을 크게 잡을수록 어떻다. 대출 기준으로 크게 잡을수록 안정적인 대출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자, 지금 대출을 할까 말까 고민할 때 대출 기준으로서 부채 감당률을 3 이렇게 이제 설정을 했다 싶시다. 그러면 이 사람은 뭐라고요? 자, 순영업소득으로 부채 서비스 3배까지 해결할 수 있다. 숫자를 키우면 키울수록 어떻다? 망하지 않을 것이 확률상. 이런 식의 논리 구조가 부채 감당률이라는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기초 중에 기초. 이 정도까지는 거의 줄줄줄 외우셔야 돼. 그래서 대부 비율은 자, 부동산의 가격분의 대출에 별로 어렵지 않아요. 몇 번 보시면 금방 따라와요. 오히려 짜증나는 게 부채 비율, 부채 나누기 자기 자본. 자기 자본 비율은 뭐라고요? 자기 자본 나누기 총 자산. 부채 감당률은요, 순영업소득 나누기 부채 서비스액 이렇게 가게 됩니다. 요건 좀 오늘 이제 몇 번 안 했으니까 좀 어려워요. 근데 다음 시간에 또 한 번 이렇게 달려볼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한 이틀 정도만 연습을 하시게 되면은
거의 이게 한 80%, 90%까지 외워집니다. 그래서 별거 없습니다. 그래서 자, 그렇게 가야겠고요. 이제 지문 가면서 나머지 살을 좀 붙여볼까요? 자, 여러분 교재 149페이지. 지금, 자, 대부 비율, 부채 비율, 자기자본 비율, 부채 감당률, 뭐 이런 것들을 총칭하여 부를 때 뭐라고 한다? 비율 분석법이라고 부르게 된다. 그래서 금융기관에서 대출 여부를 판단할 때 어떤 금융기관은 부채 비율을 기준으로 대출 여부를 판단할 수도 있겠고요. 자기자본 비율을 가지고 대출 여부를 판단할 수도 있겠고, 부채 감당률을 가지고 바로 대출 한도를, 대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해서 여러분 교재 149페이지 지문 가보겠습니다. 비율 분석법의 한계로서는 요소들에 대한 추계 산정에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비율 자체가 왜곡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해서 뭐 하나만 한 얘기죠. 이게 뭐냐면은 다른 것도 마찬가지야. 이 아까 가유 순전후 잘못 계산하게 되면 어떻다? 당연히 오류가 발생한다. 그런 식의 얘기. 쫓아가지 마시라고. 자, 어리버리한 지문이니까. 그 다음에 2번요. LTV 담보인증비를 통해서 투자자가 재무 레버리지 효과를 활용하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부동산 가격이 10억인데 대출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레버리지 효과를 활용하지 않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이 10억인데 5억 대출을 받았다 그러면 나름의 레버리지 효과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질문. 3번 대부 비율이 높아질수록 투자와 재무 레버리지 효과가 커질 수 있다. 대부 비율이 높아진다는 건 대출액이 커진다는 얘기거든요. 대출액이 커진다는 얘기는 레버리지 효과가 커질 수 있다. 그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고 나쁜 거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정의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하면 좋을 것이고, 오히려 대출을 많이 받았는데 부의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하면 이건 그만큼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타인의 자본을 많이 끌어들이게 되면 소위 이제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한다. 이런 식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4번요. 부채 비율은 부채를 자본 총계로 나눈 값. 맞죠? 부채 나누기 자본 총계. 자기 자본을 자본 총계라는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5번 부채 비율은 부채된 지분의 비율. 이게 틀렸다고. 뒤에 계산하고 뭐가 필요 없어. 부채 비율은 뭐라고요? 부채된 지분의 비율이 아니라 지분에 대한 부채 비율. 이렇게 가야 된다고. 자기 자본에 대한 부채 비율. 그러니까 지금 4번, 5번 얘기 바로 비교하는 문제예요. 다시 부채 비율 4번. 부채를 자본으로 나눈 값. 자본 총계로 나눈 값. 그럼 굳이 분석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본 총계에 대한 부채 총계 비율을 가리켜서 뭐라 부른다? 부채 비율. 근데 부채에 대한 지분의 비율. 지분이랑 자본 총계는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최근에 답이 됐던 그런 지분이라고. 사람들은 마음이 급해서 계산 문제를 막 풀려고 용을 쓰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부채 비율은 뭐라고요? 부채 나누기 자본. 자, 또는 자본에 대한 부채 비율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다? 부채 비율이라 부른다고요. 5번이 그 틀렸다고. 2분의 1을 읽는 방법이 뭐라고요? 2에 대한 1의 비율 또는 1 나누기 1을 2로 나눈 값 이렇게 해서 거기서 4번 지문에서는 1을 2로 나눈 값 해놓고 5번에서는 1에 대한 2의 비율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틀리게 구성이 됐다고요. 네, 이런 것도 우리 학교론 투자론 어렵다고 막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것도 답을 뽑아준다고. 그러니까 몇 개라도 정확하게 외우는 게 포인트예요. 몇 개로 정확하게. 나중에 이제 이건 각 잡고 계속 외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간을 몇 시간씩 투자하는 게 아니라 계속 써보는 거야. 부채 비율은 부채 나누기 지분 이런 식으로 몇 번 써보면 금방 내 거 됩니다. 5번 틀려서 답이 됐고요. 거기 봐봐요. 6번 읽으면 안 돼. 제일 끄트머리 가니까 여기가 부채 비율 나와 있죠? 끄트머리에 부채 비율 나와 있잖아요. 부채 비율은 뭐야? 부채 나누기 지분이죠? 부채 비율은 뭐라고요? 부채 나누기 지분이라고요. 그럼 이제 문제 분석 들어가는 거죠. 자기 자본이 얼마? 지금 8억인가요? 8억이죠? 동그라미 두 개 있으면 억이거든요. 자기 자본이 8억이래요. 그리고 자 은행에서 4억을 대출을 받았다. 그러면 4억 나누기 얼마? 8억. 이게 부채 비율이라고. 그럼 얼마? 50%. 그죠? 공식 외우셔야 된다고. 계산 문제가 아니에요. 4억 나누기 8억을 그걸 못해. 그게 문제가 아니라 부채 비율은 뭐라고요? 부채 나누기 자기 자본 또는 부채 나누기 자본 총계.
자본 총계에 대한 부채 비율, 이렇게 두 가지 유형으로 준비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자기 자본 비율 나와 있죠? 지금 이제 이게 준비하셔야 되는데 29회 때 부채 비율이 나왔으니까 자기 자본 비율은 뭐라고요? 자기 자본 나누기 총자산 또는 부채 플러스 자기 자본을 합한 값 이렇게 간다고. 그래서 자기 자본 비율이라고 하는 거. 자, 내용 보니까요. 아파트 구입에 필요한 총액은 얼마? 4억이라고 되어 있죠? 총 자산이 얼마? 4억. 그 다음에 자기 자본이 얼마라고요? 대출을 1억을 받았대. 그러면 자기 자본은 얼마입니까? 3억이 되게 되는 거죠. 4억짜리를 살려고 1억을 대출을 받았다. 그럼 지 돈이 얼마가 있다는 얘기야? 3억. 4억분의 3억은 얼마? 75%. 이게 자기 자본 비율. 그래서 최근 문제에서 부채 비율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우리는 모두 같이 준비해야 된다. 자기 자본 비율도 같이 준비해야 된다. 왜? 출제원이 부채 비율 냈으면 또 내진 않을 거 아니야. 피하려고 할 게 일반적인 습성이고 부채 비율 대신 낼 만한 게 제일 좋은 게 자기 자본 비율이라고 하는 거. 자기 자본 비율이 뭐라고요? 자기 자본 나누기 총 자산, 부동산의 가격이 바로 자기 자본 비율이 되게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149페이지에 관련 기출문제 몇 회라고 쓰여 있어요? 22회인가요? 그게 글씨가 보이세요? 노안이 없나 보네요. 그래서 나는 이제 안 보여요. 뭔 얘기하냐면 우리 교재는 기본적으로 23회 때 문제부터 업데이트를 해놨습니다. 옛날 문제는 다 털어냈어요. 근데 굳이 넣는 이유는 지난번 29회 때인가 부채 비율이 나왔다고요. 그러면 자기 자본 비율 또는 이렇게 계산 문제 형태가 나올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22회 때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넣어놨다고.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A 회사 자본 총계라고 하는 게 16만 원, 부채가 4만 원. 그래서 부채가 4만 원, 자본 총계가 얼마? 16만 원. 그러면 거기에 자산 총계라는 표현 나와 있죠? 총자산. 자산은요, 자기 자본하고 부채를 더했을 때 뭐라고 한다? 자산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자산 총계는 얼마? 20만 원이 됩니다. 그 부채 비율을 물어봤네요. 부채 비율은 뭐라고요? 부채 나누기 자기 자본. 부채가 얼마죠? 지금 보니까 부채가 4만 원. 자, 그 다음에 자기 자본이 얼마죠? 16만 원. 4분의 1이니까 25%. 이게 뭐가 된다? 부채 비율. B 회사를 가볼까요? 보니까 20, 20. 총 자산 얼마? 40. 부채 비율은 뭐라고 했어요? 부채 나누기 자기 자본이라고 했었죠? 부채가 20만 원, 자기 자본도 20만 원. 해서 부채 비율은 얼마? 100%. 그래서 요거 한번 준비해 두셔야 돼. 29회 때인가 부채 비율 물어봤다고요? 그러면 자기 자본 비율이랑 용어도 중요하고요. 이렇게 계산 문제 형태로 출제도 될 개연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부채 비율, 자기 자본 비율, 요거 비교하는 문제 좀 신경을 쓰셔야 돼. 해서 자, 지금요 외워졌다고 생각하실 텐데 아니고요. 그냥 대충 이해하시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면 또 깔끔하게 잊어버리게 됩니다. 신경 쓸 거 없어요. 1년 내내 이지를 하게 되면은 한 10번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아이씨 그만 좀 하지 이런 생각을 들게 됩니다. 힘들어 죽겠는데. 그때는 이제 안 나오십니다. 쉬면 돼요. 그래서 대신 꾸준히 깊이 있게 보는 게 아니라 얇게 계속 기본되는 것들을 파셔야 돼. 그런데 제가 보기에 수험생들이 빠지는 함정이 뭐냐면 죽기 살기처럼 어욕을 판다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날은 진짜 알겠다라고 생각해. 그날은 진짜 다 외웠다라고. 하지만 이제 다 외웠으니까 자신감이 생기니까 좀 띄엄띄엄 안 봐요. 그러면 또 며칠 지나면 또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구구단 외우시는 거 기억나세요? 구구단 외우던 시절? 수백 번 했습니다. 구구단. 그죠? 구구단 수백 번 했다고요. 지금은 뭐 구구단 외우고 나니까 마치 태어날 때부터 구구단을 다 외웠던 사람처럼 오만방자하게 이렇게 가는데 그 구구단 하나 외우기 위해서 얼마나 반복에 욕 뒤지게 처먹어가면서 막 하여튼 간에 엄마 아빠들이 자기가 안 외운 사람일수록 더 많이 외우라고 뒤지게 괴롭힙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딸내미한테 절대 공부하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 해봤자 별게 없거든. 내가 해봤거든. 뒤지게 해봤자 뒤질 것 같기만 하지 실제 나아질 게 없어.
그래서 우리 딸내미 소망은 중인데 뭐 하고 싶냐 물어보니까 옷가게를 하고 싶대. 옷가게를 하고 싶은 이유는 자기가 입고 싶은 옷을 마음대로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죠. 야, 찌질하게 옷이 뭐냐. 아빠가 막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비싼 자동차 이런 거 한 대 사줄게 나중에. 그냥 물어봅니다. 자동차는 얼마냐고. 차에 따라 틀린데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짜리도 있다. 딱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그러니까 잠깐만. 지금 후드티가 지금 4만 원 내서 5만 원 정도 고급인데 잠깐만 5천만 원이면 이걸 옷을 몇 벌을 차는 거야? 이 대가리가 굴러가. 모든 돈 얘기만 나오면은 그걸 모두 옷값으로 계산을 해. 집이 얼마냐고. 그래서 5억이다. 또 10억이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잠깐만. 그러면, 1+1이면 5만원짜리 1+1이면 대박인데, 그럼 1+1을 도대체 몇 개를 살 수 있는 거야? 모든 곳으로. 그런 얘기하고 있어요. 돌아서면 잊어버린다고요. 이게 되게 짜증나고 힘든 작업들입니다. 그래서 단순 나오고. 다시 갑시다. 자, 대부 비율은요, 부동산의 가격분의 대출액이라고 되어 있었고요. 부채 비율은 부채 나누기 자기 자산 또는 자본 총계라는 표현을 썼고, 자기 자본 비율은 자기 자본 또는 지분 나누기 총자산, 총자산이라는 표현 대신에 자산 총계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제일 하이라이트는요, 부채 감당률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부채 감당률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교재 몇 페이지 가서 봐야 되냐면, 자, 150페이지인가요? 부채 감당률. 통계적으로 가장 많이 나온 것이 바로 부채 감당률이라고 하는 거. 통계적으로 가장. 자, 총부채 상환별 이런 것들은 나중에 어디 가서 지금 금융론 할 때 설명드리게 되겠고요. 부채 감당률 다시 갑시다. 순영업소득 나누기 부채 서비스. 그래서 순영업소득을 가지고 얼마나 은행에 돈을 잘 갚을 수 있는가를 검토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부채 감당률. 그래서 부채 감당률이 1보다 크다는 얘기는 들어오는 수입이 나가는 돈보다는 더 많다라는 의미. 그리고 부채 감당률이 1보다 작다는 얘기는 순영업소득으로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없음을 의미하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여러분 교재 150페이지 첫 번째 박스 하나 볼까요? 첫 번째 박스라고 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지금 부채 감당률이란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의 몇 배나 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라고 해서 비율이다 해서 오른편. 부채 서비스액이 1이라고 했을 때 순영업소득이 5가 되면 5배다 이런 의미가 되죠. 2번이요. 대출기관의 채무 불이행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는 해당 대출 조건의 부채 감당률을 높이는 것이 유리하다. 그래서 부채 감당률이 크면 클수록 어떻다? 안정적인 대출이 가능하다. 그 다음 부채 감당률이 1보다 작다라는 것은 순영업소득으로 부채 서비스를 감당함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4번이요. 부채 감당률이 1보다 작으면은 차입자, 돈 빌리는 사람에게 원리금 지불 능력이 충분하다. 틀렸죠? 옛날 문제입니다. 유치한 거죠. 그래서 부족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지요. 그 다음에 5번 부채 감당률이 1보다 작으면 투자로서 발생하는 순영업소득으로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 6번 부채 감당률의 2, 대부 비율이 50%, 연간 저당 상수가 0.1이라고 한다면 종합 환원율은 10% 패스. 이건 계산하다 뒤져버려요. 그래서 일단 패스. 나머지의 관계를 따지셔야 돼요. 지금 투자론 하시면서 거의 다 소화가 되니까 이거 해보고 싶거든요. 예, 자제하셔야 됩니다. 구구단 죽들줄 외워야지 인수분해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구구단 방금 외웠으니까 마치 외워지는 것 같아서 인수분해를 함부로 시도하다 보면 인수분해도 구구단도 아사리판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7번 부채 감당률이 1.5이고 순영업소득이 1,000만 원인가요? 1,000만 원일 때, 자, 이때 부채 서비스액은 2,000만 원. 이건 거꾸로 가셔야 돼. 자, 순영업소득 나누기 부채 서비스. 순영업소득이 얼마로 되어 있어요? 1,000만 원, 1,000만 원. 그 다음에 부채 서비스액이 얼마가 되어 있어요? 2,000만 원이죠? 그죠? 그럼 1,000 나누기 2,000 하게 되면 0.5죠? 1.5는 1 써버리면 안 된다고. 주어진 데이터. 그러니까 이것도 공식을 얼마나 잘 외웠냐 싸움이에요.
그냥 부채 감당률이라는 표현만 나오면 순영업소득 나누기 뭐가 된다? 부채 서비스액. 이게 바로 나와야 된다고. 그럼 1,000만 원 나누기 2,000만 원 하면 0.5에 불과하지 이게 1.5가 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간다고요. 결국은 이것도 얼마나 공식을 잘 외웠는가 요거 따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채무 불이행률 요거 하나만 더 살을 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 불이행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순환 때는 영업 경비 비율 요 정도까지 가야 되는데 자 지금 영업 경비 비율, 채무 불이행률, 영업 경비 비율 자 두 가지가 있는데 자 먼저 채무 불이행률을 보겠습니다. 자 채무 불이행률 공식 보니까요 유효 총소득분의 영업 경비 플러스 부채 서비스액 나와 있죠. 자 다시 채무 불이행률 공식이라고요. 또 이거 이게 줄줄줄 외워버려야 된다니까요. 지금 다시 채무 불이행률 기준점 뭐예요? 유효 총소득이죠. 유효 총소득이죠. 나가야 될 돈이 두 개가 있죠. 영업 경비 있죠. 그 다음에 또 나중에 부채 서비스. 그러니까 유효 총 소득분의 나갈 것 두 가지 영업 경비 플러스 부채 서비스. 이게 뭐라고요? 바로 채무 불이행률. 채무 불이행률이라는 개념이 뭐냐면은 이 사람이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확률. 기준점을 뭘로 삼고 있어요? 유효 총소득. 근데 앞으로 나갈 돈 두 가지가 있잖아요. 영업 경비 그리고 부채 서비스. 다시 유효 총소득 들어올 거죠. 들어오죠? 앞으로 나갈 돈이 두 개가 있다고. 영업 경비와 부채 서비스. 그래서 유효 총소득분의 영업 경비 플러스 부채 서비스. 이걸 뭐라고 한다? 채무 불이행률. 다시 유효 총소득을 기준으로 앞으로 나갈 돈이 두 개가 있다고. 그 중에 하나가 영업 경비,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부채 서비스. 이걸 채무 불이행률이라고 부른다고요. 아예 하면 돼. 오늘 다 하지는 못하는데 하면 돼요. 그래서 다시 유효 총소득이 들어왔습니다. 통장에 입금이 됐다고요. 그럼 나갈 돈 두 가지 기다리고 있죠. 영업 경비하고요. 부채 서비스. 이 두 개를 더하는 것을 가리켜서 채무 불이행률. 하나만 더. 영업 경비 비율이라고 해서 유효 총소득분의 영업 경비 나와 있죠. 그럼 쉽잖아. 유효 총소득분의 영업 경비. 이걸 뭐라고 한다? 영업 경비 비율. 들어올 돈 대비해서 나갈 비율. 영업 경비 비율이라고 해서 다시 두 가지만 이제 추가로 외우시게 됩니다. 채무 불이행률이라고 하는 공식. 그 다음에 영업 경비 비율이라고 하는 거. 기준점이 이 두 가지는 뭐가 돼요? 유효 총소득. 그 중에 하나만 영업 경비라는 걸 분자에 넣게 되면 이걸 영업 경비 비율. 거기다 추가적으로 또 나갈 부채 서비스까지 더하게 되면 어떻다? 이게 채무 불이행률.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률 같은 공식도 영업 경비 비율이라는 이런 공식도 결국은 뭐라고요? 이거 가유 순전호가 딱 세팅이 돼 있으면 색들 별의별 방식으로 다 판단을 한다. 다시 유효 총소득에서 분의 영업 경비를 뭐가 된다? 영업 경비 비율. 이건 쉽네. 근데 또 나갈 게 있잖아. 또 나갈 게 부채 서비스. 유효 총소득분의 영업 경비 플러스 부채 서비스. 이걸 채무 불이행률. 요 근래 얘 두 개가 자꾸 나오고 있다고요. 영업 경비 비율하고 채무 불이행률. 다시요. 유효 총소득분의 영업 경비 뭐가 된다? 영업 경비 비율. 채무 불이행률은 유효 총소득 분의 지금 영업 경비 플러스 부채 서비스. 그러니까 이것도요. 결국은 가유 순전호가 딱 세팅이 돼 있으면은 이 저당 투자자 이런 애들이 뭐 별의별 방법으로 이 기준도 삼아보고 저 기준도 삼아보는데 결국은 이 가유 순전호라는 이 공식 이게 세팅이 돼 있으면 이 비율 분석법까지 거의 다 커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유 순전호 정말 이것만 줄줄줄 꿰셔야 됩니다. 영업 경비 비율은
또는 채무불이행률은 나중에 때 되면 외워도 됩니다. 그런데 가유순전후가 세팅되어 있지 않게 되면 채무불이행률도 어렵고 영업경비비율도 더럽게 어렵습니다. 결국은 가유순전후 세팅.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 비율분석법에서 자, LTV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이슈가 됐었죠. LTV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이슈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채비율. 부채 나누기 자기자본. 자기자본 비율은 자기자본 나누기 총자산 또는 자산 총계라는 표현을 씁니다. 부채 감당률. 아까 우리 순영업소득에서 부채 서비스액을 빼게 되면은 세전 현금수지 순영업소득에다가 부채 서비스액을 나눠주게 되면 어떻다? 부채 감당률. 그리고 지금 순영업소득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뭘 기준으로? 유효총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이 영업경비, 유효총소득분의 영업경비는 말 그대로 영업경비 비율. 유효총소득분의 영업경비하고 뭘 또 돈 나간다고요? 바로 부채 서비스액을 더한 값이 이게 바로 채무불이행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가유순전후가 정말 세팅이 잘 되어 있다면 이렇게 영업경비 비율도 또는 채무불이행률이라는 공식도 금방 캐치를 해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이제 영업경비 비율, 그 다음에 자, 채무불이행률 이 주제까지 보셨고요. 이제 문제 가지고 한번 가볼까요? 아까 지문은 보셨고 여러분 교재 151페이지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지금 이제 테스트를 연습을 하긴 할 텐데 지금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은 계속해서 공식 한 번 더 보시는 게 훨씬 나은 장사. 근데 공식만 보시자 그러면 재미없으니까 문제 가지고 설명드립니다. 거기 보니까 자, 뭐가 나와 있어요? 자, 지금 유효총소득 승수라고 하는 거. 다시 1번에 유효총소득이 나와 있죠? 유효총소득이 나와 있죠? 그럼 유효총소득과 관련되어 있는 개념이 유효총소득 승수도 있고요. 또 뭐가 있었죠? 예, 그 하나 있네. 승수 하나. 종합하는 대로 순영업소득 관련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 지금 유효총소득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면 이것과 관련된 공식이 뭐가 있느냐? 유효총소득 승수 하나밖에 없죠? 아, 물론 지금 방금 보신 것이 영업경비 비율이라든가 또는 자, 채무불이행률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은 어찌됐든 여기서는 유효총소득 1번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필요한 공식이 뭔지를 떠올려야 된다고. 그게 바로 유효총소득 승수가 되는 거죠. 유효총소득 승수는 어떻게 됐죠? 총투자액 나누기 뭐가 된다? 유효총소득이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유효총소득 승수. 총투자액 얼마 주어져 있습니까? 10억 주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효총소득 승수가 얼마? 5가 주어져 있어요. 10억이면 유효총소득은 얼마? 2억이 돼야지 5라는 값이 나온다. 이런 식의 구조예요. 이해되셨어요? 다시 1번에서 유효총소득이 나왔다고요. 그러면 지문 중에 뭘 찾아봐야 된다고요? 유효총소득 승수 요거 찾아봐야 된다고요. 아니면은 방법이 몇 가지가 있죠. 자, 지금 가능총소득에서 뭘 빼야 되는 경우도 있다. 공실 빼고 영업의 수입을 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유효총소득 승수라고 하는 거 5라는 값이 주어져 있고요. 이건 총투자액 나누기 유효총소득. 총투자액이 얼마? 10억. 그러면 유효총소득이 얼마? 2억이 돼야지 5라는 값이 도출이 되게 됩니다. 1번 맞고요. 2번 질문요. 순소득 승수 나왔죠? 그러면 순소득 승수는 일단 순영업소득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죠? 근데 이미 이제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유효총소득이 얼마? 2억 나와 있죠? 그러면 혹시 영업경비 나와 있나요? 영업경비 안 나와 있네요. 자, 근데 거기에 순영업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홍보하실 때 이렇게 가유순전후 해서 세전 현금 수지에다가 부채 서비스액을 더하게 되면 어떻다? 순영업소득이다. 업어치고 맺히고 얘기입니다. 다시 순영업소득에서 부채 서비스액을 빼게 되면은 그게 뭐가 된다? 세전 현금 수지. 근데 데이터를 보니까 순소득, 승수를 물어보고 있다고. 그러면은 순영업소득이 필요하다고. 순영업소득은
유효 총소득에서 영업 경비를 뺀 금액도 가능하지만은 영업 경비가 안 나와 있다고 그러면 자 세전 현금 수지에서 부채 서비스액 더한 값이 뭐가 된다? 이것이 순영업소득. 그래서 더하니까 1억 나오죠? 순영업소득은 세전 현금 수지에다 부채 서비스액을 더한 금액이니까 1억 나온다고요. 그리고 총투자액 나누기 순영업소득이 뭐가 된다? 순소득 승수. 그래서 10억 나누기 1 하게 되면 얼마? 10이라는 값. 그래서 순소득 승수는 얼마? 10이라는 값이 나오게 된다. 3번이요. 세전 현금 수지 승수. 이건 기본 공식이 뭐야? 지분 투자액분의 세전 현금 수지가 돼야 되죠? 이건 계산이 편합니다. 지분 투자액 나와 있죠? 지분 투자액 6억 나와 있잖아요. 세전 현금 수지 얼마 나와 있어요? 6천. 그러면 이게 뭐야? 10이 나오는 거죠? 6억분의 6천이니까. 그 다음에 종합환원율, 총 투자액분의 순영업소득 가야 되죠? 종합환원율은 뭐라고요? 총 투자액분의 순영업소득. 총 투자액 10억이고요. 아까 순영업소득 1억 나왔었죠? 10분의 1, 10%. 그러니까 이게 공식을 외우면 그냥 딱딱딱딱 다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드린 가유순전을 그렇게 외웠었고 승수를 그렇게 읊어댔고 그 다음에 종합환원율, 지분배당률, 세후수익률을 끊임없이 얘기를 한다고.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 돌아서면 잊어버리니까. 그 다음에 답은 4번이고 자 지금 부채 감당률, 순영업소득 먼저 구해야 되죠? 순영업소득은 뭐라고 써요? 세전 현금 수지 플러스 부채 서비스액 1억 나왔죠. 그리고 자 부채 서비스도 주어져 있죠. 1억 분의 4천이니까 2.5가 나오는 거죠. 이게 부채 감당률이라고 하는 거. 되셨죠? 한 번만 더 연습할게요. 이건 이제 문제 푸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걸 지금 여러분이 풀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공식을 단순 반복해야 된다. 이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다 알 것 같았었는데 막상 시험 문제 올 때 짝짝짝짝 튀어나오지 않게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조금만 더 힘을 내시면 짝짝짝짝 튀어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단순 암기. 자, 주어진 데이터들을 먼저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담보 인정 비율 나와 있죠? 담보 인정 비율은 부동산의 가격분의 대출액이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담보 인정 비율, 부동산의 가격이 얼마입니까? 부동산의 가격이 2억이라고 주어져 있죠? 가치 2억이라고 주어져 있다고요. 대출액이 얼마입니까? 대출액이 1억이라고 되어 있죠? 2분의 1이니까 50% 이게 LTV. LTV는 이거라고요. 부동산 가격 2억분의 대출액 1억 해서 50%. 두 번째, 부채 감당률 나와 있죠? 부채 감당률은 순영업소득 나누기 부채 서비스. 순영업소득 주어져 있나요? 안 나와 있네. 그럼 이제 계산해 봐야지. 순영업소득을 계산해내는 방식은 유효총소득에서 영업경비를 뺀 금액. 유효총소득은요, 가능총소득에서 공실 등을 빼고 영업의 수입을 더한다. 그래서 지금 가능총소득이 2천만 원이고요. 자, 공실이 25%로 되어 있어요. 2천만 원에 4분의 1이면 얼마? 500만 원인가요? 해서 유효총소득은 얼마? 1,5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나옵니다. 2천만 원에서 500을 빼야 되니까. 유효총소득에서 뭘 빼야 돼요? 영업경비 빼야 되죠? 영업경비 가능총소득의 50%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가능총소득의 50%면은 얼마를 빼야 돼요? 1,000만 원 빼야 되나요? 그죠? 아까 다시 유효총소득이라고 하는 게 가능총소득 2천만 원에서 뭘 빼야 된다? 공실을 빼야 된다. 공실이 아까 2천만 원에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보니까 25%. 그럼 500을 빼면은 유효총소득은 얼마? 2천에서 500 빼니까 1,500만 원. 한편 유효총소득에서 뭘 빼야 돼요? 유효총소득에서 영업경비를 빼게 되면 이게 뭐가 된다? 순영업소득. 그런데 영업경비는 가능총소득의 50%, 1,000만 원 빼야 되죠? 그러면 순영업소득은 얼마? 500이라는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뭘 하려고 얘기를 찾았죠? 부채 감당률. 순영업소득이 이제 500이고요. 부채 서비스가 얼마가 나와 있나요?
부채 서비스. 계산해 봐야 된다. 아이, 더럽게 짜증나네. 대출 얼마 받았어요? 대출 얼마 받았어요? 1억 대출 받았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율 얼마입니까? 금리? 금리가 지금? 금리가 안 나와 있나요? 금리가 안 나오면은, 거기 보니까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500이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어디 있어, 이게? 원리금 상환액 500. 지금 부채 서비스액. 원리금 상환액이 부채 서비스겠죠? 이자 플러스 원금을 묶어서 원리금이라 부르고 이걸 뭐라 한다? 부채 서비스. 부채 서비스는 그대로 나와 있다고요. 표현을 놓쳤을 뿐이고. 아까 순영업소도 500이었었고요. 연간 원리금 상환액 500. 500 나누기 500은 뭐가 된다? 1. 100%라고 하는 부채 감당률은 1이라는 값이 나온다. 총부채 상환비는 생략하고요. 채무 불이행률. 다시 머릿속 생각해 보겠습니다. 유효 총소득분에. 자, 다시 거기, 자, 채무 불이행률은 뭐라고요? 유효 총소득분에 나갈 돈 두 가지, 영업 경비 플러스 부채 서비스액. 이렇게 갔던 거고. 그 다음에 거기 뭐가 있었어요? 영업 경비 비율은 유효 총소득분에 영업 경비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요 정도. 그래서 뭐 요거 지금 문제를 다 풀 건 아니고요. DTA까지는 볼 필요가 없겠고. 채무 불이행률하고 영업 경비 비율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요거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연습할게요. 그래서 공식 얼마나 외울 수 있는가 요걸 따지는 거고요. 요 문제는 좀 어렵긴 한데 어찌됐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일단 가시고 다음 시간에 화폐 시간제 같이 얘기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머지 문제들은 다음 순한테 한번 다시 한번 연습을 할게요. 그래서 자, 오늘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